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 밤, 며느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 계실 이유 없으세요. 그리고는 제가 평생 살던 집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 집은 원래부터 저희 거였거든요. 그 순간 제 귀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집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1살에 이 집으로 시집 왔습니다. 1970년대였어요. 그때는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중매로 만난 남편은 과묵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엄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제게 말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아버지 세수물을 떠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제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밥을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명절이고 제사고 할 것 없이 전부 제 손으로 차렸습니다. 손님이 오면 상을 차리고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는 도시에서 자란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던 사람이었죠. 처음엔 좋았어요. 명절에도 오고 생일 때마다 선물도 사왔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부엌에도 들어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반찬은 좀 짜게 하지 마세요. 저희 애들 입맛 버려요. 처음엔 그냥 조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김치는 왜 이렇게 맵게 담그셨어요?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먹어요. 매번 뭔가 지적받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집에 계시잖아요.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 말 속에는 단 한 번도 사람이라는 취급이 없었어요.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첫째 손주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 지금도 기억나요.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그렇게 말하며 밤낮으로 돌봤어요. 아이가 울면 제가 달래고 밥 먹일 때도 제가 먹이고. 며느리는 직장에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크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말 들으면 안 돼. 할머니는 옛날 방식이야. 할머니 손에 손 닿지 마. 더러워.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들도 조금씩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엄마 기다릴래요?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명절이 되면 더 심했어요. 며느리는 친정에서 음식을 싸와서는 말했습니다. 애들은 이거 먹을게요. 어머니가 하신 건 좀 느끼해서요. 시댁 음식이 느끼하다고요. 그 말을 남편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쓰러진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암입니다. 많이 진행되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봤어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게 며느리가 하는 말이었어요. 남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없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조심해.
내가 없으면 당신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남편이 숨을 거둔 건 겨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조문객들께 인사하고 음식 챙기고, 며느리는 객지에 앉아서 눈물만 닦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요양원도 시설 좋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부 생활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 계시면 솔직히 불편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죠. 솔직히 말하면 애들한테도 할머니랑 사는 거 안 좋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난 지 단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며느리는 저를 쫓아내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입을 막으면서 30년을 살았던 이 집에서 저는 이제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보던 그달.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며느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저희도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이요. 저를 내보내는 계획. 며칠 뒤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나왔어요. 검은색 가죽 표지에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만은 속지 말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보니 그 안에는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20년 3월 15일, 며느리가 집 명의를 바꾸자고 했다. 아들 명의로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서. 나는 거절했다. 당신이 살 곳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2021년 8월 3일, 며느리가 당신 욕을 하는 걸 들었다.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언제 돌아가시려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모르는 척했다. 2022년 5월 20일, 뒷산 토지를 팔았다. 며느리가 모르게 그 돈으로 당신 명의로 예금을 들어놨다. 만약을 대비해서 2023년 11월 1일,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할까 두렵다. 변호사를 만나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집과 모든 재산은 당신 것이다. 여보, 당신만은 속지 마. 저는 다이어리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저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다이어리에 적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철수 씨의 부인이십니까?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남편이 뭔가 남겨놨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과 재산 목록입니다. 모든 재산은 부인께 상속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다요? 네. 집, 토지, 예금 모두요.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5년 전에 작성하셨어요. 며느리 분이 집 명의를 바꾸자고 했을 때부터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조용히 준비했는지, 왜 아무 말 없이 혼자 고민했는지. 언제 공개하면 될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왔던 게 기억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해 주세요. 며느리가 준비할 시간을 주고 싶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리하셔야죠. 집은 저희가 팔아서 좋은 요양원 보내드릴게요. 계약서에는 이미 매매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며느리는 인주를 제 앞에 밀어놨어요. 저는 천천히 계약서를 넘겨봤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네, 어차피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자. 왜요? 시간 없어요. 빨리 찍으세요. 변호사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굳이 변호사까지? 그냥 혹시 몰라서. 나이 먹으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그때까지도 며느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저. 며느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그냥 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고박철수 씨의 유언 집행을 위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유언이요? 무슨 유언이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본 유언은 2018년 11월 1일 작성되었으며 본인 박철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현 거주주택은 배우자 단독 상속. 둘째, 뒷산 토지 매각 대금 전액 배우자 단독 상속. 셋째, 모든 예금 및 보험금 배우자 단독 상속.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모든 재산은 부인께 상속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들도 있는데.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5년 전에 작성되었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야?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말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지.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미안하다. 이 집에서 나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다. 며느리는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버님이 그럴 리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해줬다고? 요양원 팸플릿 들고 온 게 잘해준 거야? 내 음식이 느끼하다고 한 게 잘해준 거야? 손주들 앞에서 나를 무시한 게 잘해준 거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붙잡으며 말했죠. 엄마, 우리 가족 아니야. 이럴 수 있어. 저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나도 같은 말 하고 싶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낼 때 너희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애들은요? 학원비는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30일 안에 주택에서 퇴거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남편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들.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언제 돌아가시려나? 명절 때마다 친정에서 남편 몰래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 병원비를 아깝다고 투덜거린 것도, 손주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그런데 그게 제 실수였어요. 참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시당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뒤 집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면 째려봤어요. 아들은 말을 걸지 않았고요. 손주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느 날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나가야 돼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우리를 쫓아내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참으면 안 되니까요. 며느리 가족이 집을 나가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 나물 김치. 평생 해왔던 그 음식들이었어요. 밥 먹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먼저 상에 앉았고 며느리와 손주들이 따라 앉았습니다. 저는 밥을 떠서 하나씩 건넸어요.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먹어. 마지막이니까.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식탁은 조용했어요. 손주들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만든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3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차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손주들은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언제 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연락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차가 떠났어요. 그리고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30년을 시끄럽게 살았던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30년을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집. 남편과 함께했던 이 집. 하지만 이제는 추억만 남은 집이었어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팔려고요. 빨리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어요. 급하신가요? 네. 떠나고 싶어서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시세대로 받았어요. 남편이 남겨준 예금과 토지 매각 대금까지 합치니 꽤 큰 돈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은 팔렸고 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바닷가 도시로 내려왔어요. 남해안의 작은 마을.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원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그 다이어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처음으로 참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 남편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마트에 가도 뭘 사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가족 몫으로 장을 봤는데 이제는 제 몫만 사면 되니까요.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김치 작은 거. 그게 전부였어요. 밥도 제 입맛대로 먹었습니다. 짜게 먹고 싶으면 짜게, 싱겁게 먹고 싶으면 싱겁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보고 싶은 드라마도 마음껏 봤습니다. 리모컨을 빼앗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채널을 바꾸지도 않았고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싶었어요. 70년을 살고 나서야 처음 느껴본 자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새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혼자 사세요? 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 걱정 마세요. 며칠 뒤 할머니가 반찬을 가져왔어요.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저도 담례로 김치를 담가서 나눠줬습니다. 맛있네요. 솜씨 좋으시네. 그 말이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며느리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동네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아침에 산책하다 만나면 인사하고 마트에서 만나면 함께 장도 보고 가끔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도 나눴어요. 혼자 사는 게 어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걸려왔습니다. 결국 받았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어디 계세요? 집 팔았다면서요. 그래. 팔았어. 어디 계신데요? 찾아가고 싶어요. 안 돼.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지. 네,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할 때도, 내 음식이 느끼하다고 할 때도, 손주들 앞에서 나를 무시할 때도, 너는 한 번도 막지 않았어. 아들은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듣고 싶어. 그냥 각자 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느리도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명절에라도 한번 오시면 안 돼요? 집 팔아서 어디 사셨어요? 알려주세요. 저는 그 문자들을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진짜 그리워하는 건 손주들이 아니라 제가 팔았던 그 집이라는 걸. 어느 날은 이런 문자도 왔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도 살아야 한다고? 나는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나요? 손주들이 그립지 않냐고요? 그립죠. 밤에 잠들기 전이면 생각나요. 큰 손주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작은 손주가 할머니라고 처음 불렀을 때, 그 기억들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참고 살아야 하는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아이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점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느니 차라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몇 년 후면 저를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바닷가 벤치에 앉아서 남편의 다이어리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미안해. 살아있을 때 당신을 더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해두고 싶었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이 돈으로, 이 집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말고 평생 남 눈치만 보고 살았잖아. 이제는 당신 인생 살아. 사랑해, 여보.
항상 사랑했어. 저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덕분에 나 이제 자유로워. 남편은 제게 집만 남긴 게 아니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남겨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이 생겼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바닷가를 걸어요.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동네를 돌아다녀요. 저녁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책을 읽거나 TV를 봐요. 그리고 일찍 자죠.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누구를 위해 밥을 짓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밥을 해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어요. 평생 밥을 해왔으니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달랐어요.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손맛이 좋으시네요. 내일도 와주세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못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친구들도 생겼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 자식들과 연 끄는 사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웃었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습니다. 떠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사는 마을까지 왔어요. 마을 입구에서 아들을 봤습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어떻게 여길 알았니? 동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왜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요.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엄마, 따라와. 집으로 데려와서 차를 끓여줬습니다. 아들은 작은 원룸을 둘러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런 데서 사시는 걸 보니까 이런데?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가 이상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가 좋아. 창문 열면 바다 보이고 아무도 날 무시하지 않고. 그 큰 집보다 여기가 훨씬 편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 압류 들어갔어요. 뭐? 제가 사업 실패했어요. 빚이 많아서. 아, 그래서 찾아온 거구나.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 필요한데? 아니에요.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왔어?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저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돈은 안 줘. 네, 대신 밥은 먹고 가. 저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멈춰 있더니 밥을 한 입 떠먹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니? 맛이 똑같아요.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엄마, 우리 애들이 요즘 엄마 얘기 많이 해요. 그래? 할머니는 왜 안 오냐고. 보고 싶다고. 아빠가 뭐 잘못했대. 저는 국을 떠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너희한테는 내가 나쁜 사람이지.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알아.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아. 나도 내 인생 살 거고. 밥을 다 먹고 난 뒤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갈게요. 그래. 엄마, 가끔 전화해도 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네, 엄마. 감사합니다. 아들이 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며 인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참고 살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며느리가, 아들이, 손주들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으시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30년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참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무시당했습니다. 더 투명 인간이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그저 편리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밥 해주는 사람, 손주 봐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니까 그제야 찾더라고요.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가요? 가족이라고 해서 평생 참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진짜 가족이라면 애초에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지 않았겠죠. 진짜 가족이라면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면 제 음식이 느끼하다고 하지 않았을 거고요. 저는 이제 알아요.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태도가 가족을 만든다는 걸. 지금 저는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고 바다가 보여요. 커피를 끓여서 베란다에 앉아 마십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아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가끔 산책하고 책도 읽고 친구도 만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도 해요. 밥을 해드리면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70년을 살고 나서야 찾은 제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물어봐요. 그래도 자식인데 미련 없어요? 손주들 안 그리워요? 혼자 늙어서 외롭지 않아요? 미련이요? 있죠. 그립기도 하고요. 가끔 외롭기도 해요. 하지만요. 미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 자신.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그게 이기적인 건가요? 저는 이기적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며칠 전 동네 할머니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요? 저는 바다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참고 살았던 그 30년이에요. 지금은 후회 없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잘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만 강요받지 마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때로는 떠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오늘도 참고 계신 분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됩니다. 7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여러분도 주인공으로 사세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